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경토의 토론 손님은 김동기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한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미국의 유학 중에 주로 이제 금융 쪽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한 7년 전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정학에 관한 책을 하나 썼고 이미.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달러의 역사를 다룬 이제 달러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달러의 힘이라든가 네, 예. 또 지정학적인 예. 또 미중 패권 전쟁, 예, 예. 향후 이 패권 전쟁의 결론은 또 누구일까? 예. 승자는 누구일까? 예, 예. 이런 관점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마침 달러의 힘이라는 이 책을 예, 출간해 주셔서 예, 예. 우리 저자로서 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네. 말씀을 좀 많이 나눠보고 네, 네. 제 채널은 뭐 특별히 토론 프로그램이니까 네, 네. 조금 더 제 의견도 좀 드려보고 예, 예. 부족하겠지만 좋습니다. 예. 말씀을 좀 많이 나눠볼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네, 하는데 예, 예. 이 달러의 힘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특히 이제 지정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네. 의미심장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네, 많았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책 내용에 입각해서 좀 네.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의 힘 하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미국의 어떤 초강대국으로서의 힘, 네. 패권 국가로서의 힘, 네. 어떤 그런 힘 때문에 이 달러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권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달러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199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네, 97년도에 이제 연말에 이제 외환위기를 겪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뭐 달러가 뭐 1달러당 1,000원 미만인 상태에서 제가 유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거의 뭐 2배 가까이 1달러당 거의 뭐 2,000원 가까이 이렇게 이제 폭등을 하는 바람에 저희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된 거죠 당시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좀 고통을 겪었습니다만은 많은 유학생들이 중도에 유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네, 심지어 뭐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팔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외국에 있다 보니까 더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달러의 위력을 네, 경험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줄곧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 달러가 왜 이렇게 힘을 갖게 됐는가. 네, 여전히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달러가 이제 조만간 쇠락하지 않는가라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을 갖는 이유는 뭘까? 네, 이런 걸 이제 추적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네. 뭐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옛날에 공부했던 시절이 떠오르는데 네, 네. 제가 그 유학 갔을 때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러셨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이게 10년을 지나서 네, 예. 그 정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맞아요. 네. 정말 이 달러 가치가 강해지거나 그렇죠. 약해짐에 따라서 예. 정말 이 돈 없는 학생이 맞아요. 얼마나 더 맞습니다. 힘들어집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생각이 또 갑자기 나는데요. 네. 자, 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더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21세기 금융 전쟁이고요. 네. 우리가 이 달러의 힘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것, 또 거시경제의 흐름을 가늠하는 것, 여기에는 이 굉장히 많은 정치 경제, 지정학적 배경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미국이 다양한 그 금융 제재들을 활용해서 강달러 기조를 달러의 강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들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경제 제재하면 소위 무역 중심으로 이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 제재가 중심이 된 거죠. 그렇죠.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연관된 그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이 그 북한에 말하자면 그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는 이제 그런 우려를
미국 정부에서 이제 표시하면서 그런 우려 대상자로 이제 리스트에 올린 거거든요. 말하자면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이제 그 외국자산 관리실이라는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기구가 있는데 네. 이 기구에서 이런 그 특별 제재 대상자 리스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되면은 요즘 국제 금융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 사실은 미국과 많은 거래를 하던 은행은 아닌 조그마한 은행이었지만 마카오에는 조그마한 은행이었지만 당장 이제 불안한 이제 예금자들이 뭐 대거 예금 유출도 하고 다른 은행들도 일체 거래를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그 은행이 이제 완전히 그 몰락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처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 북한을 겨냥한 거지만 네. 오히려 이제 직접적인 피해는 큰 피해는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은행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블랙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주로 이제 미국이 그 이란을 상대로 이제 좀 제재를 하면서 쓰는 방법인데, 네. 그러니까 이란의 은행들이 직접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외국의 은행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하자면 우회해서 네. 이제 어쨌든 달러 이란도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원유를 수출하고 대금을 이제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알고 외국 은행들에게 이란과 일체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만약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외국 은행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걸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런 방식을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단한 위력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은행들은 어차피 이제 그 달러 거래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은행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일체 그 이란과의 거래를 이제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무시무시한 위력 때문에 그 미국의 어느 학자는 이거를 일종의 달러 일방주의다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정부가 특히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미국의 이제 외국의 은행들이랄지 네. 아니면 금융과 깊숙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해서 외교를 펼칩니다. 네. 이 사실상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소위 스위프트.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을 때 반드시 그 은행에 이제 스위프트 코드를 이제 다 이제 기입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송금하는가를 그런 정보를 말하자면 전달해 주는 기구예요. 말이에요. 스위프트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금융 정보가 국제 거래에 관련된 모든 금융 정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접근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제 미국으로서 엄청난 이제 힘을 갖게 되는데 좀처럼 스위프트가 이 회사가 이제 이걸 공개를 안 했어요. 접근을 이제 허용을 안 했었는데 네. 이제 2001년도에 이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결국은 이제 허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수만 건의 그런 이제 주로 테러 관련 이제 조직과 관련된 그런 자금 거래 정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를 해서 네. 사실 이제 많은 이제 테러 활동을 억제하기도 했고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의 말하자면 직접적인 외교 또는 외국 은행들에게 마찬가지로 아까 이란이랄지 북한에 대해서 거래를 하지 말라. 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요구를 받은 외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재들을 금융 제재들을 활용해서 미국이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또 자국의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과정에서 세계적인 뭐 중요한 뭐 역사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세계대전. 그 두 차례에 걸친 그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때 뭐 많은 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그 세계대전과 몇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패권을 쥐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파운드에서 달러로의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전환이 있었잖아요. 패권의 이동이 있었죠. 자, 이렇게 넘어오게 된 이런 과정,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9세기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까지 어떤 금융 파워의 중심지는 런던이었거든요.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단기간에 이제 그 미국 그리고 달러에게 이제 그 지위를 말하자면 넘겨주는 네. 불과 몇십 년 만에 네. 이런 과정이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궁금했고 네. 이 과정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있으면 앞으로 과연 달러가 혹시 다른 통화에게 네. 이런 이제 어떤 왕좌의 자리를 넘겨주거나 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역사적 말하자면 그 사례이기 때문에 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핵심적으로 말하면 1, 2차 대전에 세계 대전이 없었다면 네. 파운드가 달러로 파운드에서 달러로 말하자면 그 뭐 글로벌 패권적 통화의 지위가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하죠. 결국은 전쟁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 전쟁을 통하면서 영국은 많은 공력을 소모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영국이 가지고 있던 많은 금융자산을 매각해서 미국에서 많은 물자도 구입을 했어야 됐고 네. 그리고 또 많은 또 부채를 짊어지게 되게 하고 결국은 이거거든요. 말하자면. 네. 당시 미국은 약간 비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많은 이제 전쟁 물자를 팔 수 있었고 그리고 달러로 그걸 파운드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금 아니면 달러로 받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걸 요구를 했던 거죠. 미국은. 그래서 저절로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국력이 쇠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1, 2차 대전을 통해서 달러가 이제 어떤 패권적 통화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의 힘이 형성되게 된 뭐 역사적인 배경, 그렇죠. 또 금융 제재적인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미국이 정말 초강대국이 되고 또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인가? 다른 이 달러의 패권에 좀 도전하는 뭐 중국을 비롯한 그렇습니다. 주요국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역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그 금융 제재를 그런 툴을 활용해서 자국의 어떤 달러의 권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국은 그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또 중국 외에 또 다른 뭐 유로존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나라들이 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또 어떤 규제, 금융 규제나 어떤 툴을 좀 활용해서 그 달러 패권에 좀 도전하고 있는 형국인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국의 통화나 자국의 어떤 금융 파워를 이용해서 그걸 무기화해서 어떤 다른 다른 이제 어떤 그 적대적 국가나 아니면 경쟁 국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워낙 달러가 압도적이니까 실로 달러가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 어떤 금융계에서 어떤 국제 통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압도적으로 달러가 있고 그 다음 약간 유로존이라는 지역에 좀 국한되긴 하지만 그 다음이 사실은 유로죠. 이 두 개의 통화를 빼놓고는 사실상 뭐 국제 통화라고 할 만한 통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무기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로죠.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그건 뭐 그 유로존만 그런 건 아니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약 3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보유한 그러니까 주로 달러 자산도 있고 유로 자산도 있지만 이걸 동결했어요. 말하자면 뭐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랄지 이제 유로존에 있는 여러 국가의 이제 금융 당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당장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고 자국 내에 이제 금융기관이 예치돼 있던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은 러시아 은행이 뭐 그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랄지 어떤 금융상품을 아예 이제 그 거래 자체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또 러시아인들이 그런 유로존의 그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그런 예금 같은 거 액수를 다 제한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만 달러랄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 의무를 부과를 해서 사실상 이제 거래를 제한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유로존에서도 말하자면 좀 무기 금융 파워를 이용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은 아직 국제적으로 예컨대 renminbi 위안화를 무기화시켜서 타국의 제재를 가할 정도의 위상은 아직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 세계 외환거래 시장에서도 예. 위안화 비중이 뭐 고작 4% 그렇죠. 이 정도까지밖에 안 왔으니까요. 달러 거래 비중과 비교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그런 위상은 분명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뭔가 야욕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텐데.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주요국들의 그런 행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저는 지금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바로 달러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달러와 한국 간의 관계. 달러 하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떠올리는 것은 또 IMF 외환 위기, 달러 표시 대외 채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서 외환 위기에 놓였었기 때문에 또 물론 지금은 그런 모습하고는 좀 비유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중들 혹은 이제 기업인들한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다. 그렇죠. IMF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관점에서 이 달러와 한국 간의 어떤 관계를 좀 더 규명짓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기업 부채고요. 가계 부채보다도 저는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기업 부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면 부동산 PF 대출 부문인데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새마을금고 위기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뭐 이제 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특히 새마을금고가 이제 PF 대출이 많이 좀 부실화되면서 뭐 위기가 있었죠. 최근에는 뭐 약간 좀 진정되는 금융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 새마을금고라는 어떤 그 특수한 말하자면 다른 어떤 그 금융기관과 다른 뭐랄까 약간 감독이 좀 제대로 좀 엄격한 감독을 받지 못한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PF 대출이라는 좀 무리한 대출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좀 이제 많은 이제 부실채권을 양산하고 새마을금고의 위기로까지 일부 실질 뱅크런이 있었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새마을금고가 전체 우리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고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우리 금융시장에 뭐 큰 위기를 초래한다든지 그 정도의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위기는 없다고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새마을금고의 뭐 위기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우리 경제의 어떤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로 전개된다기보다는 이런 금융 부실 문제가 계속 잔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경기를 더 억누르는 회복을 더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금융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게 대출을 해주다가 이제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게 위기 관리죠.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위기 관리적인 대응이 함부로 대출 안 해주잖아요. 대출을 굉장히 경색적으로 해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조금 더 둔화하게 만드는, 악화하게 만드는 요소지 경제 위기로까지 가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은 이제 실물 경제가 대단히 안 좋은 건 다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 경제가 사실 이제 뭐 수출도 안 되고 국내 소비도 대단히 이제 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네. 이제 다들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마을금고 PF 대출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부실이 예.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큰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하기에는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좀 작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우리 금융 당국도 많은 위기 관리 능력을 좀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비해서는 네. 정책 당국이 네. 이제 그런 툴들 수단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큰 금융 위기로까지 발전은 하지는 않겠지만 네. 여전히 우리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네.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예. 또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랑 비슷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주로 이제 저축은행 성격의 저축은행 조합이 있고요. 그런 업계 기업과 그 조합이나 이런 여러 자리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새마을금고의 그 지역 금고가 소위 망가지면서 그리고 뱅크런이 일부 발생하면서 오히려 새마을금고 전체 차원에서는 뭐 굉장히 큰 이익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뱅크런이 발생하면 약정한 이자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약정 이자가 예를 들어 10%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약정 이자가 아닌 예를 들어 1% 2%의 이자만 주는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이자 지급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그 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경색적으로 잘 제공하지 않고 그럴 때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높은 저축금리를 제한하면서 또 많은 수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저는 사실 그 새마을금고 그 위기설이 제일 돌았을 때 제일 한참일 때 제가 사실 이 채널에서 여러분 지금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 있는 거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저축을 뺄 만큼은 아닙니다. 갖고 계십시오. 왜 높은 이익을 기대할 만한 이익을 뺄 만큼 그런 위험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응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었거든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경제 현상을 볼 때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약정 이자를 포기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전 지금 다시 저축하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가장 높은 금리로 저축을 제공해주는 저축 상품을 찾아갈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가장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IMF 외환 위기예요. IMF 외환 위기 다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먼저 우리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런 IMF 외환 위기가 그때는 왜 왔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님의 시야로 보셨을 때는 어떤 경과로 IMF 외환 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외환 위기를 소위 말하는 IMF 사태 겪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거의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상당히 왜 이게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큰 위기를 말하자면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르게 됐나. 제가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뭐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책까지 쓰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시 1997년도의 외환 위기는 단기 외채 위기였어요. 그렇죠. 단기 외채. 그러니까 외채 중에서도 단기 외채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근데 그 단기 외채가 통상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롤오버가 되잖아요. 차환이 되면 상환 만기 연장이 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단기 외채를 썼겠죠. 그때는 이제 장기 외채에 비하면 우선 금리도 싸고 하니까 정부도 일정 부분 그림을 장려했단 말이에요. 정부도 금융당국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하자면 채권자들이죠. 단기 외채를 빌려준 외국의 채권자들이
야 우리 만기 연장 못 해주겠어. 네. 돈 다 파. 응?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네. 갑자기. 네네. 그러면 아니 그 여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게 형식적으로는 계약상으로는 예컨대 1년 미만의 단기 외채지만 계속 이제 연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네. 이 플랜을 짜는데 네. 갑자기 돈을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일본계 은행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계 은행들이 그때 일본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수출도 다 되고 일본이 워낙 이제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많은 돈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동남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말을 말하자면 네. 유동성이 공급을 해준 거죠. 네.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그것도 대부분 달러로, 그러니까 엔화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일본의 이제 일본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되고 네. 일본의 금융시장 내부에 이제 자금 경색이 발생한 거예요. 네. 발생을 해서 자기들 또 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또 그 한편으로는 또 일본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그 BIS의 이제 그 규제를 받는데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또 일부 또 회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계 은행들이 아주 민감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태국에서 먼저 이제 그런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 연쇄적으로 전염이 된 거예요. 동아시아 전체로. 네. 그럼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일부 재벌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기초 여건은 좋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주로 일본계 은행들 중심에서 그런 단기 외채들을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데 우리가 뭐 외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닥치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IMF 외환 위기 그 상황을 굉장히 실감나게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런 경우에서 외환 위기가 왔었다. 예. 그리고 그 IMF 외환 위기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의 외채 중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이 단기 외채가 장기 외채보다 절대적으로 좀 많은 비중이었고 그 당시 또 외채 빌려온 돈보다 빌려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별로 없고 채무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무와 채권을 비교해 보니 외채의 성격도 채무와 채권을 비교해 보면 채무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외환 보유액은 또 상대적으로 덜했고 그러니까 위기 대응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빨리 돈 내놔. 만기 됐으니까 돈 내놔. 하니까 뭐 당해낼 수가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책에서도 달러의 힘, 김동기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이 책에서도 강조하시는 게 이 역사가 되풀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되풀이 되니까 또 이 책을 보면서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를 좀 가늠해보고 대응하는 거 이게 필요할 텐데 이 금융위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23년, 24년을 금융위기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금융부실인 거죠, 아직은. 어쨌든 금융위기의 역사가 나름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짚어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래서 달러의 힘이라는 책을 써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질적인 질문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 제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소위 식민지 미국이죠.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화폐제도 금융제도부터 제가 이제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연준이 소위 지금의 말하는 연방정부 준비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1913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 미국의 역사에서 많은 걸 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이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가? 첫 번째는 금융 시스템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 1907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 연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1907년도 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 단적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이 말하자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만한 중앙은행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 시스템. 그만큼 금융 후진국이었죠. 미국이. 특수한 미국의 역사 때문에 이미 제조업 강국이었고 농업 대국이었지만 금융은 대단히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중앙은행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첫째 제도의 어떤 미비. 두 번째로는 제도의 허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2008년도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미국이 이제 시스템을 갖춰왔는데 항상 규제 당국, 어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 틀을 만드는데 항상 시장은 또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허점을 찾아서 새로운 툴을 상품도 만들고 이제 어떤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기업의 숙명인데 어차피 뭐 또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를 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 금융의 위기라고 저는 규정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뱅킹 그러니까 은행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예금자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사실 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규제의 사각지대 말하자면 그 그림자 금융의 영역이라는 데는 사실 이제 규제 말하자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이 섹터에서. 아, 변호사님은 그 그림자 금융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으로 정의를 하시는 이게 불법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이 다 뭐 그 메이저 투자은행들이랄지 상업은행들이기 때문에 결코 무슨 조그만 그런 플레이어들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들이 기존의 그 규제의 틀을 어떤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불법은 아닌 거예요.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금융당국의 감독도 미치지 않고 또 반대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영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거래를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말하자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뭐 당국이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툴도 제한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제도적인 허점을 자꾸 찾아내서 뭔가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 금융기관의 이제 속성상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건 조금 더 이제 뭐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이먼 민스크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소위 말하는 그 본래적으로 금융 시스템 내부에 있는 금융시장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인 거죠, 말하자면. 어떤 게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근원적인 어떤 투기 심리랄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뭔가 좀 저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막 돈 빌려서 막 사잖아요, 말하자면. 막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리고 뭐 또 금융기관도 처음에는 막 빌려줘요, 막 이제 막 빌려주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제 결국은 기대 수익에 이제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 어느 순간 이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다 대출을 회수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한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갑자기 자산을 매각하다 보면 또 폭락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런 시스템 이런 속성이 금융시장 내부에 근원적으로 좀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민스크 교수가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저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자본주의 그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좀 피하기가 어려운 약간 그래서 미국의 그 오래된 이제 금융의 역사를 봐도 미국의 금융당국이 사실상 지금은 이런 금융위기 자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시장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데 오히려 이제 정책에 이제 어떤 그 중점을 두는 식으로 좀 변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특히 그 세 번째가 이제 민스키 모먼트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잘 갈 것 같아 하는 그런 심리로 투자 자금이 막 유입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버블이 발생하고 또 이제 버블이 이제 순식간에 꺼지는 과정에서 그런 모먼트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또 과도한 또 욕심과 탐욕으로 버블이 형성되고 또 버블이 꺼지고 그게 되풀이되는 어떤 사이클처럼 또 통상적으로 금융위기가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를 보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앞에 서서도 제가 좀 거의 예고성 발언을 했지만 달러에 도전하는 도전자들
미국 패권은 영원할 것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달러의 힘이라는 관점에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22년 들어서 러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23년 들어서 28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긴장감이 조성됐었고 또 이럴 때마다 계속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의 몰락, 달러 몰락 시나리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달러가 정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간에 몰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한데 그게 달러 중심의 체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로 인해서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제 그 이해관계인들이 워낙 글로벌이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 붕괴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분명히 완전하지 않 이 달러 시스템이 갖는 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분명히 완전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때로는 불공평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고하게 짜여진 이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갈 것이다. 다만 영원히 이게 이 달러 시스템이 지속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분명히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고.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제 어떤 외적인 도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이 달러 시스템이 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제 국가들이나 세력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런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제 당장 중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외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내적인 미국 시스템 내부의 내부 원인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겠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어떤 팩터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 그게 오히려 달러의 지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외적으로 과연 도전을 받아서 달러가 무너지겠는가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 유로존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또 그런 전망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유로가 달러를 상당히 위협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그랬죠. 저도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하여튼 대대적으로 그때 많은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비관적인 전망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놓고 보면 특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 2010년도 유럽 위기,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말하자면 이 재정 위기를 유럽의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유로의 한계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유로존은 이제 단일 통화를 유로를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이 예를 들면 재정 정책은 각 국가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통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다 이제 통합이 돼서 연방 국가 체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이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유럽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그리스랄지 이태리랄지 그런 이제 여러 나라의 재정 위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유로존에 대한 이제 어떤 불신감이 좀 많이 싹트서. 이제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좀 많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유로의 어떤 위협의 어떤 정도를 좀 약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고 이제 일부에서 인식하는 게 이제 사실은 중국의 위안화인데 중국은 분명히 이제 엄청난 야심이 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야심은 지정학적인 야심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든 이제 약화시켜서 중국이 또는 그의 버금가는 어떤 패권과로 등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를 어떤 이제 강력한 국제 통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제국이 될 수가 없거든요. 패권 국가가 말하자면.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 정부는 어떤 그 위안화의 그 사용을 좀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국 중앙은행들과 이제 통화 수합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안화를 공급도 하고 어떤 사용 빈도를 좀 높이게 하려고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위안화 표시 그 오일 선물 제도 같은 거 도입을 해서 아무튼 그 원유 거래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이제 그 renminbi 사용 위안화 사용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국의 나름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자국 나름의 그 CIPS라고 일종의 국제 결제 네. 금융거래 메시징 시스템도 도입도 하고 네. 또는 뭐 이제 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크레딧 카드 시스템도 만들고 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최근에 와서는 그런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이제 소위 그 디지털 통화죠. 그거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이제 몇 개 그러니까 달러를 매개하죠. 달러를 중간에 끼지 않고 매개 통화로 쓰지 않고 직접 어떤 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작년에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몇 개국들이. 네. 그 상당히 실험 결과는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그 위안화나 다른 나라의 통화 사용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지금 제가 본 바로는 금년도 10월 달 기준 자료를 보면 스위프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제 결제에서 좀 위안화의 사용 빈도가 지금 3%가 안 돼요. 네. 지금 10월 말 보면 그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4% 미만, 네. 좀 많이 나올 때는 한 3.5% 정도 네. 나오고, 근데 지금 10월 말 같은 경우는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거의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59%, 그러니까 거의 60% 육박하고, 그러니까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역부족이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네. 그러나 이제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할 거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네. 예. 그럼 또 중국과의 어떤 다툼을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세계의 어떤 기축통화국을 어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말씀하신 그 야심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을 좀 억압하기 위한 당연하죠. 통제하기 위한 또 나름의 본심을 또 갖고 있다. 야심과 본심이 이렇게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런 어떤 전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어쨌든 실물 경제 면에서는 특히 대외 거래, 무역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해 왔고 압도한 지 꽤 됐고요. GDP 규모로 보면 2위로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인 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기축통화국으로서도 지위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 CBDC 발행을 통해서 또 국제 간 결제를 좀 추진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중동 국가들하고 관계를 좀 공고히 해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도 포함이죠. 이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많이 하도록 유도를 왜냐하면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 더 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이니까 그런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이게 또 공격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달러의 패권을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역시 오일 달러, 오일의 역할도 역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또 길게 가면 또 길어지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또 페트로달러, 이 달러의 어떤 그 힘을 좀 빼기 위한 움직임에서도 그게 또 중요하고 또 브릭스와도 자국 통화로 이제 우리끼리는 결제하자. 그렇습니다. 브라질과도 러시아와도 달러를 빼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다양한 미국과 어떤 대결 구도를 갖기 위한 위안화의 어떤 야심이 좀 발휘되는 국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전체 100% 거래에서 4%가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
0%에서 1, 2%에서 3%, 3.5%까지 오고 있는 경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걸 정말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물론 달러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달러가 아니라 파운드였으니까 역시 이것도 언젠가는 좀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위안화의 야심, 이런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또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여기서 대단히 좀 중요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소위 이제 금융 경제, 금융 분야 섹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이제 그 국제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데 그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할 때 어차피 이제 그 뭐 어떤 결제 통화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중국이 이제 무역 대국이고 이제 무역 거래가 늘어나니까 저절로 이제 renminbi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저절로 이제 위안화의 비중도 많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함정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이 현대 경제는 고도로 금융화된 경제 시스템인 거죠. 금융경제,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실물 경제 거래보다도. 그렇죠. 근데 그 금융 거래에서 달러 비중이 워낙 압도적인 거예요. 이거를 위안화가 파고들어서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는 그 시장에서 중국이 뭐 이제 위안을 이용해서 뭐 상품 거래에 외국의 채권을 사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상대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서 예를 들면 위안화로 중국에 있는 뭐 중국의 주식이나 뭐 채권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위안화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이제 금융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아직은 중국의 어떤 그 금융 파워, 중국의 이제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거예요. 실물 경제가 아니라 바로 금융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정말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해서 글로벌 이제 패권국가로 등장을 하려면 결국 이 금융 파워를 길러야 된다. 금융시장을 키워서 위안화로 된 금융 상품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국채가 이제 제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여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기 전에는 단순히 뭐 오일을 페트로달러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유 거래가 물론 비중이 크지만 전체를 합친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 면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저는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특히 중국 위안화의 어떤 그 야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야심이 올라올 때마다 싹이 잘라지고 맞아.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뭔가 그것을 이제 짓밟는 그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도 결국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적으로는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점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계속 좀 싹이 올라오면 짓밟히고 올라오면 짓밟히고 하는 형국이 또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긴 시간 우리 달러의 힘 김동기 저자님, 변호사님과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특히 달러의 힘, 패권, 그리고 패권에 도전하는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위안화의 그 야심 이런 것들도 좀 해석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23년 끝자락, 24년 초 굉장히 금융부실 문제가 불안한 상황이고 경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고요.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증된다 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예방책이나 대응책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제 다행히도 네. 우리가 이제 당장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네. 그 뭐 이렇게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다행히 최근에 지난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가면 그 단기 외채 비율이 대단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단기 외채를 관리만 잘하고 네.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고도 아직은 뭐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여서. 네. 그러니까 그런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선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가 다시 좀 활력을 되찾아서 우리 우선 실무 경제가 살아나야지 우리 좀 여러 뭐 우리 뭐 시민들이 이제 뭐 좀 이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뭐랄까 그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조금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는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경제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수출도 우리가 많은 이제 영역에서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한테 많은 경쟁력도 상실하고 그래서 이제 또 상대적으로 내수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성숙된 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외교 이런 좀 더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좀 파이를 어떻게 좀 키워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막연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이디어가 있긴 있는데 네. 좀 이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그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어쨌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그렇습니다. 될 시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 오늘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된 체제 하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태계 하에 놓이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생태계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한 소위 말하는 혁명이죠. 교육혁명이든 금융혁명이든 어떤 종류의 어떤 근본적인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여기 독자분들은 단순히 이제 이 저자분의 의견만 듣는 것보단 서로 의견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교감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의 의견도 좀 조금씩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달러의 힘의 이 책에 추천사를 좀 남겼어요. 그래서 추천의 말 살짝 일부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추천문의 그 첫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겁니다.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달러의 어떻게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읽어나갈 필요가 있고 본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추천문의 마지막 문장이 자금 유출과 외환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국 경제 대응법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남겨드린 이 추천문 그대로 또 우리 저자분,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 통해서 달러의 어떤 힘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툴들을 이용하고 여러 도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의 싹을 계속 잘라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금융전쟁 속에서 그런 어떤 패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가늠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경제를 읽어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큰 기조적인 통합 패권의 흐름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 드리면서 오늘 정말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